저는 한도현입니다. 올해 72이죠. 평생을 법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제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삶의 전부였죠. 법정에 서면 저는 원칙이 되고 정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도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어요. 아내 은희는 항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딸 서진이는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그대로 쓰러졌죠.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여전히 엄정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죠. 아내가 앉아있던 소파, 아내가 즐겨보던 드라마, 아내가 키우던 화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정작 아내는 없었습니다. 딸 서진이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저는 서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죠. 서진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교수가 되었어요. 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8살이 되던 해 서진이가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아이 낳고 공부하느라 결혼이 늦어졌죠. 상대는 장민호라는 남자였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이사라고 했죠.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학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불편했어요. 첫인상부터 그랬습니다. 장민호는 저를 대할 때 지나치게 공손했죠.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진실하지 않았어요. 판사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다르거든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서진이는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뭘까?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신도시에 새로 분양하는 고급 빌라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학군도 좋고 주변 환경도 깔끔했어요. 가격은 만만치 않았지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불렀어요. 서진아, 아버지가 너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마. 서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아버지가 해주고 싶구나.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것도 못 해주겠니? 서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저는 웃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죠.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신도시의 빌라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넓은 거실, 햇살 잘 드는 방, 깨끗한 주방. 서진이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등기를 넘기는 날, 저는 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서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조건이요? 주말 점심만큼은 꼭 아버지와 함께하자. 어떠니? 너무 작은 부탁이었죠. 일주일에 단 한 번, 점심 한 끼.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아버지. 당연하죠. 매주 갈게요. 장민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믿었어요. 이들이 진심이라고, 제 딸이 행복할 거라고.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빌라는 이제 서진이 명의가 되었어요. 저는 흐뭇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한 예식장, 많은 하객들, 아름다운 음악.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서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났어요. 제가 서진이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가 보고 싶었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딸의 결혼식을 함께 봤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더욱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주말마다 서진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손녀 하경이와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첫 번째 주말 점심 약속 날이었습니다. 제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소원이 얼마나 큰 배신으로 돌아올지. 제 딸이, 제 사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될지. 그 모든 걸 알았다면 저는 절대 그 빌라를 사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첫 번째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샀죠. 서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은희가 즐겨 만들던 요리였어요. 주방에 서니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은희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특히 갈비찜은 일품이었죠. 저는 아내가 하던 대로 고기를 재우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서진이는 12시에 온다고 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도 정리하고 식탁도 깨끗이 닦았어요. 손녀 하경이를 위해 과자도 준비했습니다. 12시가 되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었죠. 오, 왔구나. 서진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하경이는 민호 씨가 데리고 있어요. 조금 있다 올 거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진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앉아라. 아버지가 갈비찜 만들었다. 서진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왔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은희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먹어봐라.
서진이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맛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진이는 밥을 몇 숟가락 먹더니 핸드폰을 봤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뭐, 벌써. 네, 학교에 급한 일이. 다음 주에 꼭 올게요. 서진이는 허겁지겁 일어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경이는 민호가 데리고 놀이터 간대요. 다음에 꼭 데려올게요. 서진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어요. 가득 차린 음식들. 아무도 먹지 않은 갈비찜. 텅 빈 의자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바쁠 수도 있죠. 다음 주에는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주가 왔어요. 이번에는 장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또 다음 주였어요. 세 번째 주말,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죠. 서진아, 오늘 오기로 한 날인데. 아버지. 깜빡했어요. 오늘 하경이 학원 있어서요. 일요일인데 무슨 학원이냐?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음식을 바라봤어요. 또 혼자였습니다. 약속은 계속 깨졌고 핑계는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 주말에는 제가 직접 빌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장민호가 문을 열었죠.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장인어른. 민호야, 서진이 있니? 서진이는 학교 갔어요. 일요일인데. 셈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진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은 좀. 장민호가 문을 막았습니다. 제 사위가, 제가 집을 사준 그 사위가 저를 막아섰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제 작은 소원이 이들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둔 반찬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생을 원칙과 정의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법정에서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죠. 그런 제가 딸 하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은희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내는 서진이를 잘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을 압박할 수도 없었고 사위를 나무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빌라 근처를 지나다가 들렀어요. 몰래 보고 싶었습니다. 서진이가, 하경이가 잘 지내는지. 빌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장민호가 나왔어요. 비싼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서진이가 나왔습니다. 하경이를 데리고 있었죠. 손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에게 집을 사준 게 잘못인가요? 주말에 함께 밥 먹자고 한 게 과한 요구인가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 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술 한잔 하자. 도현아, 무슨 일 있니? 그냥 심심해서. 오태식이 왔어요. 우리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도현아, 내 얼굴이 왜 그러냐? 태식아, 딸한테 잘못한 게 있나? 무슨 소리야? 넌 훌륭한 아버지야. 그럼 왜 날 피하는 걸까?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빌라를 사준 일, 주말 약속, 깨진 약속들. 오태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현아, 세상이 변했어.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 나도 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오태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조금 기다려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약속은 계속 깨졌어요. 제 하루하루는 점점 더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는 걸. 이들이 저를 진짜로 피하고 있다는 걸. 그 깨달음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이가 먼저 연락한 건 처음이었죠. 그래, 오너라. 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놓으마. 네, 하경이도 데려갈게요. 드디어 손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경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샀어요. 인형, 색연필, 예쁜 공책. 용돈도 준비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새 봉투에 넣었죠. 일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김치찌개. 하경이가 좋아한다는 새우튀김도 만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경이의 손을 장민호가 잡고 있었죠. 사위가 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서 오너라.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민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경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손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컸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여위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내왔습니다. 서진이와 장민호는 잘 먹었죠. 하경이도 새우튀김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장민호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일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신제품 출시 준비 중입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네,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곧 승진도 할 것 같아요. 자랑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진이가 설거지를 도왔어요. 장민호는 거실에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하경이는 제가 사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죠. 하경아, 할아버지가 용돈 줄까? 하경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는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경이에게 건넸죠. 우리 손녀 예쁘게 써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경이가 봉투를 받았어요. 그때 장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하경아, 그거 아빠한테 줘봐. 네. 하경이가 당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용돈은 아빠가 관리해줘야지. 내가 쓰면 어디다 쓸지 모르잖아. 장민호는 하경이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민호야, 그건 하경이 용돈이야.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하경이 통장에 넣어줄게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의 눈빛을, 그의 목소리를. 하경이한테 직접 주고 싶은데, 아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장민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경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속상해하는 게 보였죠.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진이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들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네, 아버지.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니? 뭐가요? 하경이 용돈을 민호가 가져가는 게. 서진이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호 말이 맞아요.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딸이 남편 편을 들었어요. 제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이들은 떠났습니다. 하경이만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작은 손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장민호가 그 돈을 하경이한테 줄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친구 오태식에게 부탁했습니다. 오태식은 건축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알고 있었죠. 태식아, 장민호라는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궁금해서.
오태식은 일주일 만에 연락을 해왔어요. 도현아,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오태식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도현아, 내 사위 말인데. 왜? 그 친구 빚이 좀 있더라. 빚? 응, 도박 빚이야. 꽤 크더라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5천은 넘을 거야.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다더라. 구조조정 대상 1순위래.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민호가 하경이 용돈을 빼앗은 이유, 제 전화를 피한 이유, 빌라에서 저를 막아선 이유, 돈이었어요.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아, 오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딸 서진이도 알고 있을 거야. 뭐, 남편 빚을 모를 리가 없잖아. 부부인데. 충격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태식아, 확실한 거냐? 내 친구가 그 회사 사람이야. 확실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준 빌라, 그 비싼 집. 장민호는 그걸 탐냈을 겁니다. 서진이는 남편을 감쌌고요. 제 딸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판사였어요. 증거 없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판사 시절 사건을 기록하던 노트였어요.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깨진 약속들, 빼앗긴 용돈, 장민호의 거짓말.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였어요.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정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제 가족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법을 쓸 차례였어요. 공책 첫 페이지에 제목을 썼습니다. 사건 기록, 장민호 사기 사건.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판사의 마음이 커졌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죠. 공책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기록했어요.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모든 걸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판사 시절 습관이 살아났죠. 그런데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친구 오태식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태식아, CCTV 설치하는 거 알아? 왜?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 아니, 그냥 필요해서. 오태식은 흔쾌히 도와줬어요. 사흘 후
제 집 앞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잘 숨겼죠. 도현아, 이거면 집 앞이 다 찍혀. 고맙다, 태식아. 그런데 왜 이런 거 달아?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잘 작동했습니다. 제 집 앞을 지나는 모든 것이 기록되었죠. 서진이가 오는지, 장민호가 오는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방문도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조사했습니다. 장민호의 회사를 알아봤어요. 정말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장민호는 해고 직전이었죠. 도박 빚도 확인했습니다. 오태식이 알려준 것보다 더 많았어요.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장민호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패했죠. 서진이 명의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이 남자는 제 딸의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태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도현아, 큰일이야. 왜? 내가 사준 빌라 말이야. 내가 건축 관련 일 하잖아.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오태식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빌라 구조적 결함이 있어. 기초 공사에 문제가 있더라고. 내진 설계도 제대로 안 됐어. 서류를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기둥 배치가 잘못되었고 철근도 부족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 지금 당장은 괜찮아. 하지만 지진이나 큰 충격이 오면 무너질 수 있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철거해야 하나? 그 정도는 아니고 보강 공사를 해야 해. 근데 비용이 만만찮을 거야. 얼마나? 최소 3천은 들 거야. 3천만 원. 장민호가 낼 리 없었죠. 비투성이인데요. 태식아, 이 서류 복사본 줄 수 있니? 왜? 뭐 할 건데? 필요했어. 오태식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도현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걱정 마, 태식아.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건 신고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공책에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증거 자료 1 빌라 구조적 결함. 날짜와 함께 자세히 기록했어요. 오태식의 증언, 서류 내용, 위반 사항. 판사로 일할 때 배운 게 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 하나하나 쌓아가면 언젠가 성이 된다는 것. 저는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다음 날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전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가요? 신도시 빌라 건물에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일주일 후 조사하러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오태식이 준 서류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일은 착착 진행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잘 지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갔어요. 괜찮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이번 주에 갈게요. 하경이도 데리고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진이는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서진이와 장민호, 하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이번엔 제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장민호는 계속 핸드폰만 받고 서진이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뭔데? 서진이가 장민호를 쳐다봤어요. 장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은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네. 그런데 이직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서요. 결국 돈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아버지, 저희가 꼭 갚을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서진이가 애원했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온 겁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서진아,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네. 민호, 도박빚 말이다. 장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서진이가 급히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다. 7천만 원이 넘는다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경이만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봤어요. 장인어른, 그건 제가 잠깐 실수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끊었어요. 실수. 7천만 원이 실수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끊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도 알고 있었지? 서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말씀드리기가 창피해서요. 창피해서 아버지를 속인 거냐? 아버지. 서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손녀 용돈까지 빼앗는 게 정당하냐? 장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장인어른,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하경이 교육을 위해서 교육, 도박 빚 갚는 데 썼으면서 장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다. 저는 공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한 짓들. 장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도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서진아, 아버지는 이제 못 믿는다. 아버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아버지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들은 떠났어요. 하경이만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죠. 날짜, 금전 요구 및 협박성 발언.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토록 사랑한 딸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 변호사, 저 한도현입니다. 판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경숙은 제가 판사로 있을 때 법정에서 만난 젊은 변호사였어요. 실력도 좋고 인성도 바른 사람이었죠. 경숙 변호사,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물론이죠.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괜찮겠나? 네,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저는 박경숙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판사님,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빌라를 사준 것, 배신당한 것, 장민호의 도박빚. 박경숙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판사님, 힘드셨겠어요. 경숙 변호사,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까? 박경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빌라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공책을 꺼냈어요. 여기 다 있네. 박경숙이 공책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판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약속 위반 기록, 금전 요구, 학대 정황까지. 정말인가? 네, 소송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박경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이건 가족 간의 일입니다. 법적으로 이기더라도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이미 가족은 깨졌어. 박경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오태식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빌라, 구조적 결함이 있네. 박경숙이 서류를 봤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건축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활용할 수 있을까? 박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구청에 안전진단 요청을 하면 강제 철거나 보강 명령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됩니다. 계획이 서기 시작했어요. 경숙 변호사, 이 일 맡아주겠나? 판사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걱정도 돼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네. 이번에도 법대로 할 거야. 박경숙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방법이 생겼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만나자. 왜? 또 무슨 일이야? 도와줄 게 있어.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태식아, 빌라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해. 내가 감정평가를 해줄 수 있니? 도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딸이 사는 집인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오태식은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도현아, 생각을 다시 해봐. 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저들이 먼저 배신했어. 오태식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식 절차대로 할 거야. 내가 봐도 그 빌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맙다, 태식아. 일주일 후 구청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오태식도 함께 갔어요. 빌라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기초 공사 불량, 내진 설계 미비, 철근 부족, 보강 공사 필요. 조사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위험합니다. 즉시 보강하거나 아니면 철거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박경숙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숙 변호사, 이제 시작하세. 알겠습니다, 판사님. 며칠 후 장민호와 서진에게 통보서가 날아갔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과 건물 안전 명령. 전화가 왔어요. 서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너희가 먼저 배신했다. 아버지.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아버지, 제발요. 하경이 생각해서라도. 하경이를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다. 그 아이를 너희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잖아. 아버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장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장인어른, 제발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안 된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빚도 갚겠습니다. 제발요. 이미 늦었어. 장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경이는 어쩌라고요. 하경이는 내가 키우겠다. 장민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분노가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그래, 끝까지 갈 거다.
장민호는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며 말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해라. 장민호가 떠났어요. 등 뒤로 증오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의였으니까요. 법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옳은 걸까요?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칼을 뽑았으니까요. 그 칼은 제 가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경숙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증거 자료, 증인 진술, 법률 검토. 모든 게 제 편이었습니다. 법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부러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아픈 것처럼 진단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파야 해결될 것 같아서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윤리적으로.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결국 의사는 가벼운 협심증 진단서를 써줬어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증상은 있었으니까요.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왔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구나. 네, 심장이요. 서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딸의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었나 봐요. 괜찮아. 크게 문제는 아니래. 그런데 서진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혹시 모르니까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에 말이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가 또 다툴까봐.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 상속 포기 각서를 써주면 좋겠다. 상속 포기요? 그래. 대신 아버지가 1억 원을 지금 줄게. 1억 원. 큰 돈이었어요. 장민호가 눈독 들일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아버지 마음이 편해야겠다. 며칠 후 서진이와 장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장민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돈 생각에 들떠 있었죠. 장인어른,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어요. 박경숙이 만든 완벽한 법률 문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해주면 되겠다. 장민호는 서류를 대충 읽었어요. 법률 용어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1억 원이라는 금액만 보였겠죠. 서진아, 서명해. 서진이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 마음이 편하단다. 서진이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장민호도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했죠.
순간이었습니다. 제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자, 이제 1억 원을 주마. 저는 준비한 수표를 건넸습니다. 장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돈을 본 순간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 잘 써라. 이들이 떠나고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즉, 빌라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겁니다. 물론 장민호는 몰랐을 거예요.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읽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박경숙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경숙 변호사, 이제 끝이 보이는군. 판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빌라 문제가 남았어. 구청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빌라는 즉시 보강공사를 하거나 철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빌라의 소유권 문제, 증여 취소 진행 상황, 상속 포기 각서. 일주일 후 구청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해당 건물은 안전상 문제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철거 명령이었어요. 보강 공사 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통보서가 서진이에게 날아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철거 명령이 왜 나온 거예요? 건물이 위험하다잖아. 아버지가 꾸민 거잖아요.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서진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서진아,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을 때 생각했어야지. 아버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장민호가 발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해고되고 빌라도 잃게 되고 빚은 그대로니까요. 장민호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여 취소 인정. 빌라의 소유권은 원증여자에게 환원.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어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빌라가 보였어요. 저 집이 곧 무너질 겁니다. 제 딸의 꿈도 함께요. 과연 제가 옳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옛 사진을 봤어요. 서진이가 어렸을 때 사진. 제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딸.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모든 건 변해버렸으니까요. 철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사이 서진이와 장민호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기각되었어요. 다른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하경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
하경아, 어떻게 혼자 왔니? 엄마, 아빠 몰래 왔어요. 하경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할아버지, 우리 집 없어지는 게 맞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경아, 엄마가 매일 울어요. 아빠는 소리만 질러요. 무서워요, 할아버지. 하경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경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는데 전 몰라요. 눈물이 났습니다. 70이 넘어 처음으로 손녀 앞에서 울었어요. 하경아,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정말요? 그래, 약속한다. 하경이는 조금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얼마 후 서진이가 급하게 찾아와 하경이를 데려갔어요. 아버지, 하경이를 왜 불렀어요? 내가 부른 게 아니다. 하경이가 혼자 왔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요. 서진이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서진아, 너무 늦었어. 아버지. 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복수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벌 주시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다. 정의야. 정해. 자기 딸을 거리로 내모는 게 정의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서진이는 하경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처량했어요. 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철거 현장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철거 당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철거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다. 서진이와 장민호가 앞에서 외치고 있었죠. 이건 부당한 철거입니다.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거는 법적 절차였으니까요. 오전 10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굴착기가 빌라에 다가갔어요. 서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장민호가 서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쿵.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봤습니다. 제가 사준 집. 나를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 그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타격. 빌라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서진이가 땅에 주저앉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경이도 엄마 옆에서 울었죠. 장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1시간 후, 빌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잔해만 남았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장민호가 저를 봤어요. 장인어른. 장민호가 달려왔습니다. 눈에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게 다 당신 짓이지. 장민호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렸어요. 민호 씨,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 노인네가 우릴 망쳤어. 장민호는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민호 씨. 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만해요, 여보. 서진아,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다 끝났다고. 장민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떠나버렸어요. 서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만족하세요? 서진아, 이제 아버지한테 딸은 없어요. 영원히요. 서진이도 떠났습니다. 하경이를 데리고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자기 딸 집을 무너뜨렸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서진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제가 뭘 한 걸까요? 정의를 세웠나요? 아니면 복수를 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오태식이 찾아왔어요. 도현아, 괜찮아? 괜찮다. 거짓말 마. 내 얼굴 봐. 오태식은 소주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셨어요. 도현아, 내가 옳았어. 정말 그런가? 장민호는 나쁜 놈이었어. 내 딸도 잘못했고. 하지만 태식아.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경이는 무슨 죄야? 오태식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서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경숙 변호사였어요. 판사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장민호가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하경이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장민호, 그 남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장민호는 서진이가 양육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경제적 능력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한도현은 악의적으로 가족을 파괴한 인물이며 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법률 용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결국 저를 악인으로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박경숙이 찾아왔습니다. 판사님, 이건 예상 못한 수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서진 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장민호의 학대와 도박을 증언해야 해요. 서진이가 할까? 모릅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저는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양육권 소송 얘기 들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서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아, 민호가 하경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니? 아버지보단 나아요. 서진아, 진정해. 하경이 생각해봐. 하경이는 제가 키웁니다.
아버지는 신경 끊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이는 아직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낯익은 공간이 저를 맞았어요. 판사로 수없이 섰던 곳. 이제는 당사자로 서 있었습니다. 장민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어요. 변호사도 데리고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서진이도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민호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어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양육 의지도 확고합니다. 반면 한서진 씨는 현재 무직 상태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민호는 해고된 상태였고 빚도 많았어요. 박경숙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장민호 씨는 현재 실직 상태이며 도박 빚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 능력을 논할 수 없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장민호의 도박 기록, 빚 독촉 문자, 회사 해고 통지서. 장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저는 곧 새 직장을 구할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장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민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한도현 씨를 증인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저를 증인석에 세운 겁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앉는 자리였습니다. 한도현 씨, 당신은 의도적으로 따님의 집을 빼앗았습니까? 법적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법적 절차요? 당신 딸을 거리로 내몬 게 법적 절차입니까? 빌라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먼저 신고했죠. 의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위가 저와 제 딸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주말 약속, 빼앗긴 용돈, 거짓말들. 변호사는 비웃었어요. 그 정도로 딸의 집을 빼앗을 이유가 됩니까?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법이요. 당신은 법을 무기로 가족을 공격한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손녀를 키울 자격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모두가 놀라 서진이를 봤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한서진 씨, 증언하십시오. 서진이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남편 장민호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장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서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은 3년 전부터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커졌어요. 회사 돈도 빼돌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서진이는 서류를 꺼냈어요. 도박장 출입 기록, 대출 서류, 횡령 증거. 그리고 남편은 딸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뭐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말씀 못 드렸어요. 서진아. 하경이 팔에 멍이 있었어요. 남편이 때렸습니다. 제가 말리면 저도 맞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요. 하경이를 지켜야 해요. 서진이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감싸고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울었습니다. 법정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서진아. 재판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장민호에게 하경이 양육권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육권은 한서진과 한도현에게 공동으로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장민호는 무너졌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서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우리는 껴안고 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와 하경이가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맞죠? 하경이가 제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엄마가 만든 거예요. 맛있죠? 아주 맛있다. 서진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말마다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일요일 오후 저는 하경이와 함께 작은 텃밭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 크면 열매 열려요? 그럼 오래 기다리면 예쁜 열매가 열린단다. 할아버지도 보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꼭 볼 거야. 하경이가 웃었어요.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무를 다 심고 흙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법은 종이에 쓰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우리가 지켜낼 때 살아 숨쉽니다. 저는 법으로 싸웠어요.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켜낸 건 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냥 하경이가 예뻤어. 할아버지가 더 예뻐요. 하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 텃밭에서 서진이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경아, 간식 준비됐어요. 지금 갑니다. 하경이가 뛰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집 안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는 평화였습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